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병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신간 신병주의 라이벌로 읽는 한국사에서 라이벌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사에서는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라이벌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라이벌의 모습을 통해서 갈등과 경쟁을 다루는 태도를 배울 수 있고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통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처럼 역사 속 인물들이 남긴 선택과 결과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병주 교수님과 함께 재미있는 인생책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라이벌로 읽는 한국사 요 책 저희 읽었는데 문득 좀 약간 고약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은 라이벌이 있으신가요? 교수님의 마음속 라이벌 누구다? 혹은 뭐 어떤 단체다?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성적을 뭐 두고 이제 뭐 좀 그런 라이벌이 있죠. 그리고 네. 아마 우리 장강명 작가님 때도 그렇게 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예전에는 학교에서 시험 치면 이렇게 방을 붙여놔요. 전교 1등부터 쭉. 요즘 학교는 안 하는데 저 다닐 때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붙여놓으면 이제 어쨌든 욕심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네. 막 위에 올라서야 되겠다. 아마 그때 뭐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때 이 방 붙였을 때 네. 그 이제 내 이름보다 이제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쟤를 좀 앞서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역사 속 인물의 제가 라이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정말 닮고 싶은 인물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좀 뭐 정답이 정해졌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다산 정약생을 뭐 이렇게 저의 뭐 어쨌든 뭐 멘토 뭐 라이벌이라기보다 멘토 네. 정말 그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엄청난 조수를 하시고 또 다산 선생이 또 이렇게 풍류도 되게 즐기신 분이고 네. 그 강진에서 유배에서 유배 생활하실 때 차도 네. 많이 이렇게 드시면서 차에 대한 책도 쓰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분은 정말 거의 뭐 만능이다. 의학이면 의학, 뭐 또 뭐 병법이면 병법, 뭐 문학이면 문학. 그래서 그런 뭐 어쨌든 뭐 다재다능함을 다 겸비하시면서 또 이런 우리 역사에 아주 특히 지성사에 큰 족적을 만드셨다라는 점에서 뭐 그분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사가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유배는 가기 싫죠. 유배는 안 간 상태에서. 저는 그냥 동생들도 다 비참하게 죽고. 네. 그러니까 저는 유배는 가지 않고 그냥 좀 평온하게 그러나 그 다산 선생이 관심을 가졌던 여러 분야의 그런 또 관심을 가지고 뭐 조술 활동을 한다거나 또 다산 선생도 그 유배지에서긴 하지만 제자들도 많이 길렀거든요. 저도 어쨌든 그 대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그런 정말 좀 또 이런 제자들을 뭐 양성을 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부에서도 교수님의 인생책 얘기 이어가 볼 텐데요. 3권을 뽑아주셨고 저희가 그중에 팀 마샬의 지리의 힘, 이문구 작가님의 우리 동네는 어제 만나 뵀습니다. 오늘은 유홍준 국립박물관장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중에서도 1권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일단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책이죠? 그래서 이 용준 지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장이시고 예전에 우리 문화재청장, 요즘은 이제 국가유산청장님이 청장을 역임을 하셨는데 이분 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대학 교수 시절부터도 답사 동아리 같은 거를 모임 같은 걸 만들고 항상 답사를 이제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관한 또 이제 최근에 요 문화유산 답사기 말고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 요 책을 내셨더라고. 본인의 자서전처럼 네.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런 답사기를 쓴 과정이라든가 또 뭐 자신이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또 저는 그 책에서는 되게 좀 좋았던 게
이 용준 우리 박물관장님이 서촌 쪽에서 사셨어요. 어릴 네. 때. 그때 그런 어떤 그 좀 문화 지형이라든가 네. 만났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걸 되게 자세히 쓰셨는데 그 어쨌든 이분도 답사를 좋아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런 답사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버스 안에서나 이런 거 뭐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유적지에서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다고 그 책으로 한번 써보라. 네.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처음에 잡지에 연재 그렇죠. 사회평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연재를 하고 이것을 모아서 이제 책을 내셨는데 네. 이게 정말 이때 저는 타이밍도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아, 이 뭔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안정되면 문화적인 욕구가 생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용준 교수님이 소개한 문화유적지를 이렇게 탐방을 하고 싶은데 네. 그때는 정말 한 지역을 가려면 너무 교통편이 불편한데 네. 이때 마침 마이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동차가 그렇죠. 이제 보급이 되고 예. 승용차가 보급이 되고 이 책이 아마 1993년에 예, 그때가 나왔을 다 겁니다. 그런 어떤 네. 정말 뭔가 이래 사람들이 좀 이 경제적인 것에서 좀 이제 문화적인 그런 네. 요소를 찾기 시작하고 그런 데다가 이 워낙 이 책이 재밌으니까 네. 저기를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가지는 미덕은 뭐 문화유산만 소개한 게 아니라 그 문화유산 장소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아니 심지어 거기 문화유적지에서 만난 개 이야기도 그렇죠.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렁이도 누렁이가 나오고, 나오고 그래서 할머니 그 얘기가 나오고 예전에는 뭐 하도 이제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 누렁이 개 뭐 막 보고 싶다고 귀엽게 하니까 뭐 일설에는 이 개가 뭐 대인기피증이 걸렸다. 너무 사람들이 자기 막 만지고 찾으니까. 네. 그리고 뭐 우리 뭐 수덕사 같은 데는 수덕 여관 이야기를 하면서 네. 거기에 그 이렵 스님이라는 분하고 또 이용로 하백의 또 뭐 러브스토리라는가 네. 이런 내용까지 이제 소개가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거죠. 하도 이 책을 읽고 답사를 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그 답사지에 소개된 분들이 막 유용준 관장님한테 불평을 하고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어떤 네. 곳에서는 너무 또 그 정말 조용하던 곳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면 네. 또 불편함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또 조금 뭐 좀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유용준 저 관장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말 언행일치가 되시는 분이다. 언행일치가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네. 정말 말씀도 잘하시는데 글까지 잘 쓰는 그런 사람 드물죠. 드물죠. 네. 딱 용준 이 관장님이 딱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두 분 떠오릅니다. 네. 유용준 관장님, 신병주 교수님. 저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정말 이분은 저도 가끔 사석에서 한두 번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정말 말씀도 재밌게 하는데 또 글도 더 재밌다 그러야 되나요? 그게 술술 익힌다라는 거죠. 이 책을 읽다가는 그 한번 그 진짜로 같이 답사를 가고 싶다. 네. 이 유용준 관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설명해 주시는 얘기를 듣고 싶다. 책에 보면은 뭐 답사 끝에 뒤풀이도 되게 거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 날 뭐 아침에 잘 답사하는 것처럼. 네. 정말 이분 또 이렇게 답사 후에 여러 가지 그 좀 풍류 이런 것까지 즐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따르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 책을 읽은 분들이 이제 소위 입소문이 막 나는 거죠. 이거 네. 우리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흥행에 네. 성공하려면 입소문이 나야 되니까 읽은 사람들마다 이 책 너무 재밌더라. 한 번씩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게 또 좋은 효과도 나오는 거예요. 그 책을 들고 그 현장을 찾아가 보는 거죠. 네. 시대를 풍미한 책이고 사람들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어떤 문화유적 답사라는 트렌드를 일으킨 정말 대형 베스트셀러인데요. 1권만 뭐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 분석하는 뭐 말들이야 있죠. 뭐 그때 자동차가 보급이 됐다. 예. 또 뭐 인터넷은 또 공교롭게 보급되기 전이라서 책이 있어야만 했다. 맞습니다. 뭐 예. 그런 시기. 하지만 이제 책의 힘 자체가 워낙 뛰어난 책이었고 저희가 또 이제 문화유산 답사라는 거를 궁궐 위주로 서울 사대문 안 위주로 혹은 뭐 국보가 뭐 박물관 위주로 뭐 이렇게 다니다가 진짜 우리 국토에 이렇게 우리 국토가 하나의 정말 거대한 박물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용준 우리 그 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이제 인상적인 것 중에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박물관이다. 국토가 박물관이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역사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그 곳곳에 그런 그 역사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적 유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우리 조선왕조실록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헌 자료가 많이 뒷받침돼가 이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여기에서 어떤 인물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이러면 그곳에 가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뭐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궁궐에서도 우리 집현전이라는 건물이 있는 자리가 지금 경복궁 수정전 자리인데요. 네. 그냥 그 뭐 히스토리를 모르고 그 가면 뭐 궁궐 건물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아, 요새 세종이 그 집현전을 세워서 네. 학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아마 이 스토리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집현전 일대를 둘러보시다가 이 불빛이 이제 세워져 나와서 가보니까 신숙주가 깜빡 잠들었었죠. 엎드려 자고 있었다. 예, 그때 네. 이 왕이 입고 있었던 용포를 덮으셨다. 신숙주가 간격에가 뭐 일설에는 밤샘했다 계속. 그러니까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가면 우리 그 자녀 교육에도 좋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옷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결국 이제 어떤 장소 이야기, 인물 이야기를 다룰 때 다 스토리텔링으로 기억을 예. 하니까 훨씬 기억이 쏙쏙 잘 되고. 근데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1993년에 나왔으니까 교수님은 이게 책이 나왔을 때 이미 30대이셨던 그렇죠. 건가요? 저는 이제 그때 뭐 이미 이제 대학원에 이제 박사 과정에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이 책의 뭐 정말 명성을 알고 있었고 정말 그때는 기다렸어요. 1권 나오고 2권 뭐 이렇게 3권 순차적으로 나왔고요. 아. 또 이분이 또 중간에는 뭐 금강산 답사기 네네, 뭐 북한을 이렇게도 가셨었죠. 쓰셨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올 때 이거 계속 기다리고 사실 최근까지도 이거 서울편은 되게 최근에 나왔어요. 서울편 최근에 나왔고 또 이제 뭐 한국 외 일본도 예, 가셨죠. 정말 종횡무진 뭐 일본의 뭐 규슈 답사기 저쪽 뭐 티벳 갔던 네. 뭐 답사기까지. 근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 답사기가 훨씬 더 재밌어요. 처음에 이 책을 접하시게 된 계기는 뭐 어떻게 접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 명성을 알고 또 제가 이제 어쨌든 역사를 전공하고 저도 답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부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검색하면은 이 건국대 학생들이랑 매 학기 꼬박꼬박 답사를 예. 가신다. 그리고 그 답사로 책도 내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답사 정말 뭐 매니아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우리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그때는 계열별로 입학해 인문 계열. 2학년 때부터 과 배정을 해요. 아, 요즘 학생들은 이제 2학년 때 자기가 뭐 사업가를 가겠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걸 정하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던 곳에는 이제 뭐 서울대는 어쨌든 국사, 동양사 뭐 이런 식으로 서양사도 있고 고고미술사학과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했죠. 네. 처음에는 제가 그 고등학교 때는 제가 약간 중국사를 좀 하고 싶어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한국사는 너무 좁아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매번 좀 단순해 보이고 네. 거기다가 또 크게 중국사를 하고 싶다는데 영향을 미친 게 소림사 영화 같은 거 많이 봐가지고 야, 저 어쨌든 광활하잖아요. 네. 아, 그때 또 뭐 그런 시리즈 엄청 유행했어요. 소림사 시리즈도 있었고 뭐 성룡 나오는 네, 영화라든가 아, 그러면 저 중국 근데 이제 대학교 우리가 막 들어갔을 때가 뭐 일본에 대한 교과서 왜곡 사건도 터지고 뭔가 이렇게 이거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한국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또 그런데 확실하게 불을 지핀 게 이제 학생 편람 있잖아요. 학과를 소개한 요즘은 네. 뭐 인터넷에서 소개하지만 그때는 책자가 있습니다. 학과를 네. 소개한 국사학과를 보니까 1년에 2번 답사 간다 딱 써 있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국사학과를 선택을 그것도 하신 큰 건가요? 동기였죠. 아. 여기 가면 1년에 2번은 합법적으로 놀러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국사학과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나왔을 때는 정말 굉장히 반가우셨겠네요. 반가웠죠. 이런 책이 있고 네. 이거 정말 여기 있는 곳 정말 다 한번 답사를 해보겠다라고 네.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실제 제가 이 문화유산 답사기 뭐 1, 2, 3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곳 웬만한 곳은 다 가봤어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앞에 소개했듯이 우리 건국대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네. 답사를 가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8학기잖아요. 4년이면. 네. 그러니까 전국을 권역을 나눠요. 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네. 충남, 충북, 경기, 강원 이렇게 8권역. 아, 그래가지고 한 학생이 그러면 4년 동안 다니면 8학기를 다 다니면 완주를 하죠. 전국을 완주하겠군요. 그러면
그 완주한 학생한테는 상품도 줍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완주 기념. 전국 문화 답사.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배지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주고 네. 이런 그거를 하는데 어쨌든 기본이 일단은 저는 건국대 사학과에서 답사 빠진 적이 없어요. 안식년에도 갔습니다. 아, 그 답사 매번 가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뭐 이런 좀 팀 뭐 예를 들어서 뭐 궁궐에서 해설하시는 분들하고도 답사 가기도 하고 아, 또 요즘은 또 뭐 독서 모임이라든가 네. 도서관 네. 그래서 제가 아마 꼽아보면 1년에 뭐 한 달에 평균 2번 정도는 한 20번 정도는 무조건 가까이에는 뭐 서울에 있는 궁궐이라든가 네. 뭐 또 뭐 서촌 북촌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지방에 뭐 안동 영주 1박 2일이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뭐 충남 뭐 1박 2일 가기도 하고 많이 갑니다. 건국대 학생들이랑 가실 때는 교수님이 직접 해설을 하시죠? 해설을 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마이크 잡고 하죠. 일단 그 답사 지역에 학생들이 이제 일단 준비한 거를 설명을 하면 이제 보충 설명하는 방식이죠. 예. 학생들도 이제 참여를 준비해가지고 해야죠. 참여를 예. 하고. 아, 그렇군요. 저희한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인생책으로 추천을 해주시면서 특히 그 중에 1권을 꼽아주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요 책이니까 이 책은 더 이제 관심이 많았고 또 네. 아무래도 이제 용준 교수님 또 이렇게 그 여러 답사 뭐 모임하고 이렇게 답사를 간 것을 이제 그 사회평론이라는 처음에 그 네. 잡지에 연재를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답사를 갔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요 내용들이 그래서 처음 요 1편은 여러 지역이 섞여 있어요. 네, 맨 처음은 네. 남도 답사 1번지 뭐 강진 뭐 해남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 수덕사와 가야산 주변 그다음에 뭐 경주 이런 방식으로 네. 쭉 이렇게 섞여 있는데 특히 제 기억으로는 요 강진이나 해남은 그때까지도 많이 안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정말 뭐 다산 정양생 유적지라든가 윤선도의 뭐 노구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김영랑 시인의 뭐 옛날 집이라든가 네. 정말 볼 것이 많고 또 남도 바다 네. 이 느낌 거기다가 또 이 강진이나 해남의 또 아주 중요한 또 메리트 요즘 우리 뭐 흑백 요리사 이거 히트 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남도 쪽 남도 진짜 음식들이, 예, 네. 맛집이 진짜 많고요. 제가 해남에 여기 지금 이 용준 선생님 책에도 나오는데 이 식당에 가면 진짜 반찬 가지가 정말 많아요. 네. 경험해 보셨나요? 해남 쪽에서? 아우, 저 경험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땅끝마을도 가봤습니다. 이것도 제 기억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숙했거든요. 네. 그 제가 대학교 하숙했을 때 이제 경상남도 쪽에 우리 저 그 고향이신 하숙집 아줌마가 꼭 이렇게 1년 뒤에 전라도 쪽, 목포 쪽 아줌마로 바뀌었어요. 요리 반찬이 질이 확 달라졌습니다. 해남 쪽에는 아마 이거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곳에 정말 그 답사도 하시면서 이 지역 아마 요즘은 많이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요. 맛집 투어 해보면 네. 정말 그 해남이나 이런 강진 쪽에 방송에 나오지 않는 흑백 요리사 정말 많습니다. 이게 처음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문화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책의 형식 자체도 뭐 저자인 유용준 관장님 자체도 뭐 단행본으로 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힘 빼고 쓰셨다고 고백을 하시고 뭐 역사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뭐 어젯밤에 만난 강아지 얘기 나오다가 그렇죠. 뭐 예, 맛있는 음식 얘기 나오다가 뭐 되게 구수한데 또 해남 강진이라는 땅도 막 그렇게 무슨 뭐 우리가 문화 유적 관련해 가지고 염두에 두던 땅도 아니고 하니까 읽으면서 되게 이런 데가 있었어? 이렇게 글이 써도 돼? 이런 책이 있어? 막 하면서 되게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답사기 하면 보통 이렇게 좀 친절하게 지역별로 뭐 네. 경상도 뭐 전라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거의 일반적일 때 완전히 그냥 네. 왔다 갔다 하신 거죠. 무슨 이 답사기에 그 체계가 있잖아요. 보통은 네. 뭐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체계를 나누든 공간적으로 나누든 하는데 그냥 그저 입담에 빠져들게 되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답사 갈 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충청도 지역을 답사를 간다. 네.
그런데 이 나이문화유산 답사기 그러면 충청도 편 들고 가려면 한 몇 권을 들고 가야 돼. 여러 이쪽에도 편에다. 충청도가 있고 저쪽에도 있고 네. 섞여 있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또 이렇게 좀 선집처럼 모아서 또 내신 그 답사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사찰만 모아서 뭐 산사 답사기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좀 더 이렇게 이제 묶으신 거죠. 책이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이렇게 묶어도 되고 저렇게 묶어도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완전 효자 상품이죠. 네. 교수님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1편에도 나오지만 그 경주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경주하면 가장 떠오르는 노래가 뭐 우리 현인 선생님이 부른 신라의 달밤도 신라의 있지만 달밤. 우리 송창식 선생님이 부른 토암산. 신라의 달밤이 아니라 토암산을. 그래도 네. 신라의 달밤 하면 너무 올드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토암산으로 선곡했습니다. 토암산도 막 그렇게 엄청나게 영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시대 근데 노래가 나왔을 때는 정말 신선한 아주 아. 파격적인 노래였죠. 토암산. 알겠습니다. 송창식 선생님의 토암산 듣겠습니다. 송창식의 토암산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역사학자 신병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아마 제일 유명한 문장이 이걸 것 같아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학생들,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랑 답사 이렇게 가면서 학생들한테 뭐 문화 유적들 보여주면 이렇게 학생들이 좀 뭔가 바뀌는 것 같은 게 보이시나요? 일단은 뭐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뭐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답사를 갈 때 이제 유물글 발표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낙산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발표를 이제 하면 거기서 좀 뭐 보충 설명 제가 해드리기도 한다 그랬었는데 네. 그러면 그 학생은 또 그 다음 학기 갈 때도 또 다른 지역도 발표를 많이 해요. 한번 발표하는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자기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뭐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네. 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경우도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답사를 갈 때 뭐 영주 쪽에 갔을 때는 뭐 소수소원을 가고 저쪽 그 청주 쪽에 갔을 때는 화양동 소원을 가고 네. 뭐 이렇게 했을 때 거기만 또 발표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너는 이제 소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안목을 익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답사가 어떤 면에서는 제 학문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네. 사례인데요. 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그 당시에는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유적지인데 남명조식 선생이라고 네. 우리 퇴계양 선생의 네네네. 또 라이벌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는데 예. 이분의 유적지가 이제 경남 산청 쪽에 있어요. 그 산천제가 있고 덕천소원이 있었는데 네, 서원인가요? 네. 그 남명조식을 배양한 소원 덕천소원. 그리고 제자들 가르쳤던 곳이 산천제 이런 네. 곳인데 제가 이제 바로 그 지역을 답사를 갔을 때 제가 그 남명조식 선생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교수님이 학부 20대 때. 학생일 학부 때, 국사학과 학생일 때.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야, 이런 정말 인물이 왜 이렇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지? 이런 정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학부 졸업 논문을 남명조식 선생에 대해서 썼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석사 논문까지 남명조식 선생의 뭐 학풍과 현실 인식 제 석사 논문입니다. 남명조식 선생에 대해서. 뭐 라이벌이라고 하지만 당대는 라이벌로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뭐 퇴계하고 그렇죠. 막 라이벌로 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거의 뭐 퇴계양 선생은 워낙 뭐 소위 전국구 인물인데 네. 거의 뭐 크게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성리학에 있어 퇴계양 선생은 약간 이론을 좀 더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실천을 중시하는 바로 이런 성향을 보였고 네. 그리고 뭐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남명조식 선생의 문화에서 의병장이 정말 많이 배출돼요. 그 실천 정신이 이어져서 네. 그러는 과정에서 또 이분이 정말 이 석사 논문에 적합하다고 제가 판단한 게 퇴계 선생은 이론에 그 중점을 둬서 저서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남명조식 선생은 실천을 강조해서 뭐 특히 뭐 이론 같은 거 이런 거는 선배 학자들 다 써놓은 거니까 요거 실천만 하면 된다. 네. 이 저술이 별로 없어요. 야, 이거 딱이다. 네. 이 연구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명조식 선생으로 결국 석사 학위를 받게 되었고 네. 지금 또 이 남명조식 선생에 대해서는 감사하죠. 제 학문의 정말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에 또 답사가 있었고요. 제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관이랑 신병주의 라이벌로 읽는 한국사 이렇게 비교하면서 네. 뭐 어떻게 어떤 혹시 이 책에 나온 사람이 이 책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 책에 나온 사람이 이 책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면서 살펴보는데 이 두 책에서 다 라이벌 관계를 조명하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인데 예. 일단 두 사람이 어떻게 라이벌이 되는지는 교수님 책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라이벌 관계가 후대에 어떻게 해석이 되고 후대 사람들은 누구를 지원했는지는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좀 재밌게 나와 있었습니다.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마 그 원효대사가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는 더 유명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원효대사 해골물은 네. 딱 나오거든요. 에피소드가 뭐 워낙 유명하고 설총 뭐 관련한 에피소드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의상대사 입장에서 좀 억울할 거예요. 같이 해골물 마셨는데 원효대사는 해골물로 뜨고 네. 본인은 왜 안 뜨지? 이유는 바로 이제 당나라에 유학 가기 위해서 이제 지금의 평택 쪽을 지나면서 깜깜한 그 동굴에서 네. 뭔가를 마셨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원효대사가 그 해골물을 알고 그때는 그렇게 맛있었던 물이 이렇게 지금 하니까 막 토할 것 같더라. 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 네. 나는 당나라에 가지 않겠다. 나는 그 오히려 그 경주로 가서 내가 이제 마음을 바로 이제 깨닫겠다. 네. 근데 의상대사는 좀 더 뭐 이렇게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는지 그거 마시고도 갔단 말이죠. 아까 저희가 이제 뭐 남명 조식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 하면서 이론가 실천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상대사는 확실히 이론가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나라 유학 가서 그 당시에 가장 그 당나라 승려 중에 이렇게 지엄하신 지엄 스님한테 네. 이거를 이제 불교 철학을 배우고 와서 그리고 이제 의상대사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제 뭔가 이제 당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침략할 수도 있다. 이런 속에서 뭔가 이렇게 왕을 잘 보좌해 가지고 좀 신랄한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소위 의상의 불교는 철저하게 이제 전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논리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해외 유학을 다녀온 제도권 학자형 승려.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원효는 이게 모든 것이 마음이다 하면서 이제 대중화 운동 펼치죠. 네. 그래서 뭐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 무예가라는 노래도 불교를 부르고 가르치고. 뭐 이제 직접 나서서 뭐 포교 활동하고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나무아미 탑을만 외우면 다 네. 극락에 갈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쉽잖아요. 뭐 저 화엄종 저 의상이 창시한 저거는 공부 열심히 해야 뭐 이거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원효대사는 뭐 그냥 나무아미 탑을 잘 외치면 다 간다. 약간 이 민중운동가형 그렇죠. 실천적 승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저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온 요 낙산사 일화에서는 네. 오히려 의상을 높이죠. 네. 그리고 이 원효를 이렇게 낮추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도 이제 실제 기록에도 나오는데 그 의상 같은 경우는 바로 요 화엄종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여러 사찰들을 건립하는데 네. 그 상당히 이제 그 공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낙산사고 낙산사는 관음부를 모셔요. 네. 그래서 이제 낙산사의 그 정각이 이제 그 중심 정각이 원통전인데 이제 관음보살을 모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면 부처님도 다 전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절에 가면은 뭐 똑같은 부처님 같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면 대웅전이에요. 비로자락을 모시면 비로전. 미륵불 모시면 미륵전. 미륵불은 또 미래불이잖아요. 네네. 다 전공이 달라요. 뭐 대일열애도 있고. 그렇죠. 약사열애도 있죠. 네, 약사열애. 약사열애는 우리 코로나 겪었지만 이 병 유행할 때 전염병 유행할 때 또 인기 폭발하시는 부처님이 저 약사열애예요. 네. 우리가 보면 안성의 칠장사 같은데 입시철이면 엄청 인기 있는. 사실 뭐 어떤 종교에서나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카톨릭에서도 일신교라고는 하지만 뭐 성인들이 뭐 병자의 성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낙산사는 관음보살을 이제 주로 이제 모시는 그래서 네. 그 관음전은 일명 원통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네. 낙산사에 가면 우리 원통전 있고 이 원통전이 한때 그 화재 한번 일어나 가지고 낙산사에 네. 좀 불에 타기도 했던 그러면 이것도 보면 혹시 금산의 보리양 가보셨어요? 아니요, 모릅니다. 거기도 해수 가는 곳이요. 아. 그리고 또 관음보살은 원래 저 주로 이렇게
그 활동하시던 곳이 바닷가라서 그래서 바닷가에 해수관음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낙산사도 바다잖아요. 네네네. 양양. 속초에 네. 양양에. 네. 그리고 저쪽 그 금산 보리암 그 바다죠. 남해 저쪽. 그리고 3대 관음보살 그 성지 중에 하나가 저 강화도에 가면 성모도가 있어요. 성모도. 거기도 네. 해수관음 모셔. 배 타고 가면 갈매기들 많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전공이 다르신데 어쨌든 의상 대사가 이곳에서 이제 낙산사를 창건하는 과정에서 관음보살을 칭견을 했다는 거죠. 직접 본다. 네. 그때 붉은 연꽃이 피어났다. 그래서 네. 지금도 가보시면 홍련암이라는 암자가 있고요. 네. 그만큼 의상은 그 정말 제대로 그 관음보살님을 알아봤는데 원효는 못 알아봤다는 거죠. 이 내용의 핵심은 네. 그래서 이 원효는 뭔가 이렇게 좀 안목이 없고 의상은 상당한 안목을 갖춘 그런 인물로 묘사했죠. 낙산사라는 오래된 사찰에 하필 이 사찰에는 원효대사하고 얽힌 에피소드도 있고 의상대사하고 얽힌 에피소드도 있는데 그 에피소드 중에 의상대사하고 얽힌 에피소드는 굉장히 의상이 법력이 그렇죠. 뛰어난 스님으로 묘사가 되고 이 원효대사하고 얽힌 에피소드는 원효대사가 뭔가 좀 망신당하는 에피소드이고 근데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라이벌이었고 지향점도 달랐고 이 스토리는 어쨌든 그 의상은 정말 지향적 체제를 안정시킨 네. 그런 스님이니까 그런 어떤 신라 왕실에서 아주 그 기여도가 높은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의상을 높이고 이제 원효는 그야말로 뭐 일반 백성들에게 뛰어들어가서 교화했던 이런 원효는 그 당시에 신라의 어쨌든 왕실 입장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설화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설화가 구성되는 데에 왕실의 뭐 그런 어떤 입김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죠. 네, 합리적으로 이게 하나의 설화이고 저희가 이제 낙산사라는 장소를 찾아가 가지고 듣는 두 개의 설화인데 그 설화에서도 라이벌 구도를 읽을 수도 있고 역사라는 게 늘 정말 과거랑 현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이후에 많이 재구성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병주의 라이벌로 읽는 한국사에서요. 이제 그 인물들 이야기를 읽다가 이런 약간 좀 재해석을 한달까? 좀 다른 각도로 보여주시려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신숙주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 저희가 한 몇백 년 동안 신숙주, 변절자 이렇게 하던 거와 좀 다른 각도로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원균에 대해서도 원균 그렇게 욕만 얻어먹을 민족의 만큼 그런 정말 간신의 전형은 아니다. 뭐 제가 이렇게 그렇죠. 서술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신숙주는 어쨌든 간에 세조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후대에 결국은 뭐 어떤 면에서는 욕바가지의 대상이 됐죠. 숙주나물이라는 그렇죠. 나물까지 생길 정도로. 잘 변하는 나물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 신숙주는 세조 시기에 상당히 그 뭔가 이 문물과 제도를 안정시키는데 그 능력을 발휘했던 외국어에도 아주 능했고요. 이 정말 모든 분야에서 능통했던 의학에도 뛰어났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병법이라든가 뭐 또 그 역사라든가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또 그런 점이 그 당시에 소위 신숙주를 뭐 우리 역사적으로는 훈구파라고 하는데 그 반대에 있었던 살인파들도 신숙주를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 일단 일은 참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살인파의 용수였던 김종직이라는 인물도 신숙주의 문집에 서문까지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대는 물론이고 그 후대 그 반대 세력이었다고 우리 평가받는 살인파들조차 인정했고 그게 쭉 이어져요. 그러다가 신숙주가 언제부터 요거도 먹냐 하면 18세기, 17세기 이제 후반이죠. 우리 단종이 복권이 돼요. 그러니까 단종의 복권과 비슷한 시기에 사육신이 복권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조선시대판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즈음에 조선 왕실은 이제 단종을 복권해도 자기들의 정통성에 별로 이렇게 공격이 안 될 것이다.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게 한 200년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럼 단종 뭐 아무리 봐도 단종이 저렇게 그 세조에 폐위당할 정도로 뭐 악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그러면 제대로 왕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가? 단종을 복권시키는 순간 세조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담 때문에 그 세조 후예들이 네. 계속 그 부분을 그대로 이제 그 단종 복권을 하지 못하다가 우리 시간이 해결해 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한 네. 200년 지나고 이러니까 숭정대 와서 이때는 또 성리학 이념이 상당히 강화되는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성리학의 기준으로 보면 이 단종을 복권 안 시키는 상당히 이제 그 조선 왕조 이념에서도 부담이에요. 네. 더더구나 사육신은 그 왕을 위해서 그 희생한 충신이에요. 우리의 지금 지배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그렇죠. 단종이 적통이 있는 거고 사육신이 우리가 지금 되라고 하는 인물인 지향해야 할 건데. 인물. 네. 그래서 그때도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사육신에 대해서는 당대에는 난신, 어지러운 신하였지만 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충신이다. 아. 이런 표현을 쓰고요. 단종의 복권에 대해서도 이것은 세조의 뜻을 잇는 작업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굉장히 뭔가 그 언어가 참 예. 현란합니다. 예. 그래야 이제 부담이 없죠. 안 그러면은 세조가 완전히 그 세조의 왕통을 계승한 이 후예들이 완전 자신 존재 부정하니까 이거는 세조의 뜻을 잇는 작업인데 우리가 이걸 너무 눈치 못 채가지고 이제까지 미뤄왔는데 이제라도 복권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되면서 사육신과 단종이 복권되니까 거기서 그럼 욕바가지를 찾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뭔가 하면 좀 반대편에 있는 사람 찾잖아요. 지금 거기서 세조를 욕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되는 거고 근데 단종은 복권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욕빠지는 신숙주가 되는 거군요. 그럼 왜 신숙주인가? 사실은 세조 정권에 참여한 인물 되게 많잖아요. 한명회도 네. 있고 뭐 정인지도 있고 되게 오히려 많은데 간신 중에 간신이면 한명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그럼 신숙주? 성산문하고 너무 절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종 때 같이 뭐 저 훈민정음 그 창제하고 반포하는 과정에서 함께 요동에도 10번 이상 다녀왔고 네. 항상 그 절친이었던 그 인물이었는데 네. 사육신은 결국 죽음으로서 저항을 했는데 그렇게 지냈던 신숙주 당신은 왜 저렇게 살아서 부와 명예를 누렸어? 그런 욕바지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신숙주에 대한 어떤 저항감으로 네. 그 녹두나무를 숙주나무라고 부른 거죠. 이 자기들 입장에서도 차세대 엘리트들을 키워야 될 때 애초에 뭐 한명회처럼 될 인물들은 이미 자기 휘하에 없을 것이고 뭐 과거 한명회는 과거를 과거를 급제를 못했으니까 과거 급제한 사람 중에 제일 피해야 될 인물로 신숙주형 인간.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신숙주는 이제 조선 후기 숙종 때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래도 신숙주가 했던 그리고 그 개유정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신숙주 같은 네. 경우는 한명회는 뭐 살생부도 작성하고 아주 그 강하게 이제 그 주도했지만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신숙주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네. 제가 이제 서술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친척이냐고 신숙주, 신병주 이러는데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한 거고요. 본관도 달라요. 네. 저는 평산이고 우리 신숙주 선생은 고령입니다. 신숙주와 신병주 교수님은 아무 혈연 관계가 없다. 혈연 관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균 더 조심스럽죠. 원균 장군에 대해서도 뭐 어쨌든 최근에 와서도 이제 좀 재평가 움직임이 있어요. 네. 근데 물론 그 패장이고 뭐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원균 또 왜 이렇게 간신의 전형으로 꼽히게 되냐 하면 이수인 장군이 높이 추앙되는 과정에서 뭔가 욕바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수인 장군이 결과적으로 이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물러나고 백유정군을 하는 과정에서도 원균이 상당히 그 이수인 장군을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네. 그 선조에게 그 부정적인 그런 뭐 상수를 올렸고 그 과정에서 제일 이득을 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본인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고 그러나 이제 이수인 장군이 이끌었던 정말 불패의 수군이 원균이 이 지휘관이 되자마자 칠천양해전에서 참패하고 원균 또 사실은 전사를 해요. 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농공 행상 공을 논해서 상을 좀 공신 책봉을 하는데 선무 공신 무를 선양한 공신은 18명이 임명이 돼요. 네. 그중에 1등 공신 딱 3명인데 원균, 이순신, 권율 장군이에요. 선조 입장에서는 이제 원균을 공신으로 세워야 자기도 면이 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뭐 이수인 장군을 견제하기 위한 선조의 조처였다. 그리고 이 실록 기록 보면 정말 시종일관
선조는 원균을 되게 높이 평가해요. 네. 오히려 이순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이렇게 좀 뭐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 내리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선조와 이순신도 라이벌로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또 뭐 어떤 면에서는 라이벌이죠. 세게 이순신 장군의 전공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뭐 이순신 장군이 뭐 교만해진다거나 뭐 능력은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는 등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뭐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이 왕조 전체가 사실은 어떤 되게 공적이 뛰어난 장군이 세우는 왕조인데 되게 인기 많은 장군이 하나 나왔고 자기는 이 전쟁에서 내내 도망 다녔고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원균을 1등 공신으로 하면서 뭐 이순신이나 원균이나 뭐 그 정도 지위가 아니면 뭐 비슷비슷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자신이 이렇게 그 정말 전쟁 시기에 보여준 그런 무능함 같은 게 많이 가려질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공적을 상당히 낮게 하고 원균을 오히려 올렸다. 네. 그리고 그런 장면을 또 볼 수 있는 게 공신책봉에서 호송공신이라고 해서 그 선조를 의주까지 피난 가는데 수행했던 사람들 80몇 명이 공신이 돼요. 거기는 뭐 대단히 뭐 이렇게 관직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말하자면은 지금 뭐 청와대 비서관 정도, 그렇죠. 행정관 정도 말 끌어준 사람, 네. 뭐 내시 밥해주는 사람 뭐 다 네. 들어가요.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의 전공을 깎은 거다. 아하.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균 장군이 그래도 어쨌든 임진왜란 때 승전도 많이 했던 장군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뭐 무능함의 대명사, 간신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거는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보면 패전한 장군 아니냐. 근데 임진왜란 때 패전한 장군 되게 많거든요. 우리 신립 장군을 비롯해서.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욕 하나도 먹어요. 신립 장군의 패전은 거의 이해가 안 가는 수준의 패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문에 이제 뭐 기자 생활에서 잘 아시겠지만 기사 뽑을 때 네. 신립 장군의 뭐 패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으나 안타까운 패배 네. 이렇게 자막을 뽑은 거고 원균 장군에 대해서는 봐라 저러니까 지지 뭐 이런 식으로 뽑은 거예요. 카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순신과 원균을 라이벌로 다뤘습니다. 그렇군요. 역사가 이렇게 끊임없이 재해석이 되고 그에 따라 이제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신병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홍준 관장님이나 교수님이나 어떤 하시는 그 이 대중 상대로 하는 그런 교양 저술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학계와 대중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하시는 이 두 분이신데 그런 작업에 대한 교수님의 어떤 철학이나 지론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건 뭐 제가 처음 한 말은 아니고 이해치카가 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하다. 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이고요. 네. 그리고 이 과거와 현재를 있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현장이다. 현장이다.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들. 네. 그래서 이런 현장들을 자주 찾으면서 그곳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고 또 어떤 인물들이 그 등장을 하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역사에서 또 이런 긍정적인 측면하고 또 잘못된 측면까지 잘 제시해 줌으로써 그곳에서 그냥 뭐 이렇게 책으로만 보는 거하고 달리 또 현장에 직접 나서서 네. 특히나 이제 책을 읽고 가면 더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또 앞으로 뭐 개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 그 답을 역사, 특히 역사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 아마 그런 점에서는 우리 뭐 유홍준 관장님이 먼저 선구적인 업적을 이루어 나가셨고 저도 그것을 좀 잘 따라가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신명주의 라이벌로 읽는 한국사를 읽은 독자들에게 추천하시는 현장이 있을까요? 뭐 사실 우리 나라는 전 국토가 이제 박물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뭐 여러 지역이 다 추천 대상인데요.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우리 뭐 최근에 와서는 뭐 안동이나 영주 뭐 강릉 이런 데 또 많이 가요. 네. 그래서 사실 유홍준 교수님 그 일권에도 소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찾지 않는 곳 중에 우리 충청 남부 지역, 우리 내포 지역이라 그래요. 내포 지역. 뭐 예산이라든가 홍성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한번 살펴보시면 뭐
거기에 또 조금 뭐 서산 쪽으로 가면 뭐 해미읍성도 있고 네. 또 우리 당진 쪽에 가면 우리 그 김대건 신부님 아. 그 솔매성지도 있고 네네네. 정말 다양한 그 역사 문화 또 그 예산 쪽에 가면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흑지상지라는 네. 인물의 임존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도 아직 그 많은 것들이 좀그 유적지도 남아 있고 히스토리도 남아 있고 하니까 또 예산 이런 쪽에 가면 예산 또 사과도 맛있고요. 여기도 또 뭐 음식도 맛있는 거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벌로 있는 한국사에서 충청남도하고 관련된 인물들은 누가 있죠? 뭐 궁예 우리 성삼문. 아, 성삼문. 그래서 이게 저도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요 지역이 우리 소위 말하는 충신 또 독립운동가가 많아요. 성삼문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또 근대 인물로 근현대 인물로 하면 우리 김자진 장군, 네. 만해 한용운 선생, 아. 우리 또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도 예산 덕산 쪽이고 조금 더 천안 쪽으로 가면 우리 유관순 이런 정말 이 독립운동 그 뭔가 이런 좀 충신의 이분들이 좀 말은 느리지만 행동은 아주 그 적극적이다. 아, 충신의 고장이군요. 네. 충청도. 알겠습니다.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신병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 계획 잠깐 짧게 들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대로 제가 이런 여러 곳에서 뭐 이런 뭐 원고 같은 거 오면 저 그런 글을 쓰게 되면 저도 이렇게 좀 더 의욕이 생기는 거야. 특히 제가 요즘은 뭐 내 손 안의 서울이라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칼럼을 쓰게 되는데 네. 그때 제가 쓰고 싶은 거 이건 쓸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제가 가장 최근에는 아마 아실 거예요. 소년중앙과 어깨동무 이것도 썼어요. 옛날 우리 진짜 그게 이제 어린이 문화재가 되어가죠. 잡지에는 예. 가히 로망이잖아요. 사실 네.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 여러 채널에서 교수님 이야기 듣고 싶고 또 내 손 안의 서울도 단행본 나오는 거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하는 노래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초등학교 때쯤 이렇게 나온 노래 중에 정훈이 선생님 노래가 아직 어릴 때 기억나요. 뭐 그 사람 바보야 뭐 이런 노래 있었거든요. 뭐 네. 단 한 번 윙크로 그러다가 그 한 몇 년 전인가요? 헤어질 결심에 영화에 안개 노래가 삽입됐죠. 딱 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막 향수가 밀려오고 아.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우리가 이런 좀 뭐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이걸 또 잘 이렇게 한번 진취적으로 나가자는 의미에서 네. 정훈이 선생님의 안개를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간 신병주의 라이벌로 읽는 한국사를 쓰신 역사학자 신병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병주 교수님의 추천곡 정훈이의 안개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